23장. 브론스키는 전에도 몇 번이나 지금만큼 단호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의 처지를 진지하게 고려해보자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녀는 지금처럼 피상적이고 가벼운 태도로 응수했고 그는 매번 벽에 부딪혔습니다. 마치 이 문제에는 그녀가 직면할 수 없거나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진짜 안나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그가 사랑하지도 않고 이해할 수도 없는,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두렵고 낯선 여인이 나타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브론스키는 끝장을 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가 알든 모르든 브론스키가 평소처럼 조용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오. 우리는, 아니, 당신은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소. 특히 이제는 더더욱. 당신 생각엔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안나가 아까와 같은 경박한 냉소를 띠며 물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상태를 너무 가볍게 여길까 봐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녀였지만 막상 그 사실로부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론을 끌어내자 이제는 그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그를 떠나시오. 좋아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나요? 내가 미리 다 말해줄 수 있어요. 방금까지 부드럽던 그녀의 눈에서 악의적인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당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그와 범죄적인 내통을 했다는 거요? 그녀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특유의 말투를 흉내내며 범죄적인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종교적, 시민적, 그리고 가정적 관계에서 초래될 결과에 대해 경고했을 텐데.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소? 이제 나는 당신이 내 이름에 수치를 남기게 둘 수 없소. 그녀는 내 아들이라는 말까지 하려 했으나 아들을 두고는 차마 농담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 이름에 수치를 남기게 둘 수 없소. 그리고 뭐 대강 이런 식이겠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공무를 집행하듯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를 보내줄 수는 없지만 스캔들을 막기 위해 온갖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뱉은 말에 따라 차분하고 꼼꼼하게 행동하겠죠. 그게 벌어질 일이에요. 그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예요. 그것도 화가 나면 아주 악랄해지는 기계죠. 그녀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모습과 말투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자신이 그에게 저지르고 있는 커다란 잘못에 대해서는 추호도 너그러워지지 않은 채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결점을 들춰내며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안나, 브론스키가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그녀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에게 말해야만 하오. 그러고 나서 그의 태도에 따라 행동하면 되지 않겠소? 뭐라고요? 도망이라도 치자는 건가요? 도망치면 왜 안 된다는 거요? 나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낼 수 있다고 보지 않소?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고통받는 게 보여서 그렇소. 그래요. 도망쳐서 당신의 정부가 되라는 거군요. 그녀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안나. 그가 애정 어린 질책의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래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정부가 되어서 완벽하게 파멸시키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녀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려 했지만 차마 그 단어를 내뱉지 못했습니다. 브론스키는 강인하고 진실한 성품을 지닌 그녀가 어떻게 이런 기만적인 상태를 견뎌내며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이라는 사실을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고 남편을 버린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앞날을 생각할 때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너무나 큰 공포를 느껴 직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느 여자들처럼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남을 것이라고, 아들의 문제는 어떻게든 잊힐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위안 삼을 뿐이었습니다. 부탁이에요. 간절히 빌게요. 그녀가 갑자기 그의 손을 잡으며 전혀 다른 진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안나.
절대 안 돼요. 나에게 맡겨줘요. 내 처지가 얼마나 비열하고 끔찍한지 나도 다 알아요. 하지만 당신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정리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 나에게 맡기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줘요.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주세요. 약속해 줄 거죠? 아니, 약속해요. 어서요. 전부 약속하겠소. 하지만 난 평온할 수가 없소. 특히 당신이 그 소식을 전한 뒤로는 더더욱 말이오. 당신이 평온하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소? 내가요? 그녀가 되물었습니다. 그래요. 가끔 괴롭긴 하죠. 하지만 당신이 이 이야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는다면 금방 지나갈 거예요.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할 때만 괴로우니까요. 난 이해할 수 없구려. 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처럼 정직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어요. 당신이 안쓰러워요. 당신이 나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치고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나도 방금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소. 어떻게 당신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단 말이오? 당신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나 스스로 용서할 수가 없소. 내가 불행하다고요? 그녀가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황홀한 사랑의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난 음식을 대접받은 굶주린 사람과 같아요. 추울 수도 있고, 누더기를 걸치고 있을 수도 있고,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불행하지는 않아요. 내가 불행하다고요? 아니요. 이게 나의 행복인 거려. 멀리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테라스 주변을 훑어보고는 충동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가 잘 아는 불꽃으로 타올랐고 반지가 가득 낀 아름다운 두 손을 재빨리 들어 그의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의 얼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미소를 띤 채 입술을 벌려 그의 입과 두 눈에 빠르게 입을 맞추고는 그를 밀어냈습니다. 그녀는 가려고 했지만 브론스키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언제? 그가 황홀경에 빠진 채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1시예요. 그녀가 속삭였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가볍고 빠른 걸음으로 아들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세료자는 넓은 정원에서 비를 만나 유모와 함께 정자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그럼 이만 그녀가 브론스키에게 말했습니다. 곧 경마장에 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배씨가 데리러 오기로 했거든요. 브론스키는 시계를 확인하고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